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9주차 수업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과학 일반의 어떤 양상, 그러니까 과학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특정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학 일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과학 일반이 도대체 뭐냐? 무언가가 과학이라 불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아니면 과학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반증과 추측과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끊임없는 이론 증식의 과정이냐, 아니면 정상과학과 혁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뤄가는 과정이냐. 자, 이런 얘기 했었죠. 또는 뭐 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가치라고 하는 게 과학의 이론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심지어 사회적 가치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 이런 것까지도 과학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오는 게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 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등.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다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특별한 그 과학 전체 중에서 이제 일부,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학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 물리학이라고도 이론 물리학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인지 아니면 철학인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공간에, 특히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다루기 전에 우선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계획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나요?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 동영상 강의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그 강의 계획과 평가 계획을 알려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기말보고서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기말보고서 주제도 제가 정해놨습니다. 자, 뭐냐면 정상 과학에 대한 쿤과 파이어 아벤트의 입장을 대조하여 소개한 후에 한쪽의 입장을 편들거나 제3의 견해를 제시하는 논설문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주제가 분명하죠.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쿤의 주장과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적 서술로도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파이어벤트 입장을 둘을 이제 대비시켜서 소개한 다음에 한쪽의 입장을 편들거나 쿤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파이어벤트 입장이 맞는 것 같다. 자, 같은 아니면 둘 다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절충적인 입장, 아니면 아예 또 제3의 전혀 다른 입장, 이런 걸 제시하는 논설문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 분량은 A4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고요. 공백 포함했을 때 6천자에서 9천자가 됩니다. 그 아래 한글도 그렇고 아니면 워드를 써도 그렇고 그 메뉴를 보면은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분량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마감은 6월 17일 수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자, 이때 기말보고서는 이게 일종의 학술적인 글이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남에게 빌려온 게 있고 본인의 의견이 있죠.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빌려온 거라거나 남이 이미 확인한 사실을 이제 가져올 때 그거를 이제 뒤에 달아줘야 합니다. 그거는 그 도덕적으로 내가 남의 걸 훔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적은 그 내용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나온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서 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나름 신뢰할 만한 저널이나 책에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걸 한번, 그 책을 한번 또는 그 논문을
찾아서 한번 봐라. 내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얘기를 가져온 거다. 의심되면 찾아봐라. 이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논문 형식에 맞춰서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 문헌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인문학에서 어떤 그 논문 형식의 글을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제가 여기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참고 문헌 얘기랑 관련된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글을 쓸 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학에 대해서 쿤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강의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구절이 도대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학술적인 글에 쿤의 얘기를 해석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파이어 이벤트 얘기를 해석한 그런 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찾아보고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또는 뭐 역사적인 사례들 같은 것들도 한번 찾아본다면 그게 다 이제 그 도서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문 자료로는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서 이제 권위 있는 저자들이 써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쿤 아니면 파이어벤트 뭐 등등의 항목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여기서 수록된 다른 또 참고 문헌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습니다. 또는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자료로는 뭐 DBP아나 구글 스칼라 등을 통해서 학술적인 글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았는데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경상대 도서관을 경유해서 그 논문을 다운받으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료 검색 메뉴를 보다 보면은 교회 접속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회 접속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다른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경상대에서 접속한 것처럼 해주는 그런 프록시 서비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찾아낸 자료의 주소의 앞부분에 이걸 다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면은 마치 경상대에서 접속한 것처럼 이제 이게 꾸며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트의 자료를 우리 경상대 학생과 교수들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경상대에서 뭐 돈을 내고 이제 라이선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접속할 테니까 이거 경상대 도서관 교회 접속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도대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한번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이드 이런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료의 신뢰성이에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글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위키백과는 어떠냐? 매우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그 내용에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치 않거든요. 또는 누군가가 이제 악의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해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골탕 먹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에서 막 가져오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짜깁기 해놓은 자료들, 이름 없는 자료들 안 됩니다. 신뢰할 만한 자기 이름을 걸고서, 또는 신뢰할 만한 어떤 학술지에 실린 것들을 이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그 인용문과 자료의 요약, 그러니까 남에게서 가져온 것과 본인의 견해를 일단 구분해야 돼요. 이건 남에게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견해.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이건 내 거, 이건 남의 거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글쓰기에선 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남의 자료, 인용문과 요약만으로 쓴 글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인의 견해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변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남에게서 가져온 것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인용문과 요약으로 구분될 수 있죠. 이것도 면밀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인용문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찾아낸 그 자료의 일부분을 주장의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글을 보면 정확히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다. 또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옛날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딱 증거처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증거로 제시할 땐 최대한 그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좋죠.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쓰는 게 좋죠. 또는 남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할 때 이 남의 견해를 그냥 요약하거나 내 방식으로 풀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 자칫하다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직접 인용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쿠는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걸 인용해서 딱 쓰는 거죠. 인용해서 어느 책에 어느 구절을 보면 쿤이 직접 쓴 책에 보면 정확히 이런 말을 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남의 비판하려고 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 사람 비판하는 게 허수아비에 사놓고 이 사람 아마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책 어디에서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훨씬 강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약은 언제 쓰는 거냐? 자료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쿠는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이런 근거로 했다라고 딱 요약을 제시하는 거죠. 자료 전체의 요점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요약은 풀어쓰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풀어쓰기 원문을 풀어쓴 요약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작성한 문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용인지 요약인지가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곤란합니다. 인용을 할 거면 확실하게 직접 인용을 하고 그 요약을 할 거면 확실하게 요약을 하세요. 애매하게 짜깁기 해가지고 요약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표절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짜 표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엄밀하게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문장에서 몇 개 단어만 살짝 고쳐가지고 쓰는 거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표절이에요. 간접 인용은 풀어쓰기, 요약이에요. 여러분의 요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냐? 최대한 짧게 자료를 보지 않고서 요약문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일단 쭉 읽고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덮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건 인용문을 미리 딱 적어놓고 따로 적어놓고 요약은 제대로 덮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만약에 자료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주제문이 이미 있다. 이 사람의 결론이나 아니면 도입부에 이런 정리되어 있는 얘기가 딱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아예 직접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표절로 의심받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인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서 쓸 때 가끔씩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마음에 들어요. 이 얘기도 마음에 들어요. 난 동의했어. 그래서 이 얘기에 여러분이 찾아낸 그 자료의 주장과 근거를 쭉 쓴 다음에 요약을 해서 쓴다거나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건 요약문이지 논설문이 아닌 거죠. 자, 남이 이미 제시한 주장에 남이 이미 제시한 근거로만 가지고서 얘기한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여러분의 독창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하나라도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이미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이외에 뭔가 다른 게 하나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막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진정한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관련 주제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샅샅이 다 본 다음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만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요. 하지만 이 수업에서 훈련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련 주제를 샅샅이 다 뒤져볼 수가 없죠. 그건 진짜 연구자가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 몇몇 자료들을 10개 이내의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10개 이내의 자료를 확인하고서, 그럼 샅샅이는 아닌 거죠. 그 정도 내에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해낸 어떤 새로운 근거, 새로운 논변이 어쩌면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이 이미 제시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양심에 맡기는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난 못 보고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일종의 훈련이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글을 써가지고 실제 저널에 출판하면 누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미 나온 거라서 가치가 없습니다. 잘 썼지만 안타깝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제에서는 그런 건 허용이 되고 좋은 글쓰기로 제가 평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고, 혹시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링크해놓은 그 자료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한 자료들은 어떻게 출처를 표기해내느냐?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각주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본문 뒤에다가 1, 2, 3 달아놓고 본문 아래에 각주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주가 달리거나, 아니면 본문 그 문장이 끝나는 데다가 이 본문 내용이 어디 나온 거냐면 여기 나왔다 라고 곧장 책의 저자와 연도를 쓰고 가로를 딱 닫아요. 그러면 본문에 직접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인용이 끝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그 인용의 출처의 대표적인 출처를 딱 알릴 수 있는 가장 간략한 이름과 연도와 페이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본문 끝나고 나서 여기 각주를 달았을 때도 각주 뒤에 밑에 보면은 이 자료가 어디 나온 거냐면, 참고한 거냐면 장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2012년에 쓴 책의 글에 어떤 페이지를 참고했다.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 더 알고 싶으면 여기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문엔 써요. 그 다음에 그럼 정확히 이 저자 이름과 연도만 써 있는 것만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자료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참고 문헌을 본문 맨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참고 문헌 목록을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쭉 해서 강명구, 김희준, 정윤석, 왜 2008 책 제목 꺽쇠 닫고 어디서 출판했는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김은희 2011년 휴메 정치 철학과 보수주의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 따옴표, 이건 논문 제목이란 뜻이에요. 논문 제목. 그다음에 이건 책 제목. 그러니까 책 제목과 논문 제목은 구별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책이 무슨 책이에요? 저널이에요. 저널. 학술지. 학술지는
그 권이나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 호수를 쓰고 그 뒤에 이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쓴 겁니다. 첫 페이지 115, 마지막 145. 근데 보시면 근데 본문에 보면 내가 직접 인용한 이 인용문이 어디나 나온 건지를 정확히 134쪽이라 썼죠. 이 논문 내에 134쪽에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 책을 인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쓰고 콤마하고 이름을 쓰고 연도 쓰고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릭체로 쓴 다음에 출판사 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참고문헌 단행 방법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은 어떻게 쓸 거냐? 자, 논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인 방법,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른 잘 확립된 원리에 호소하는 거죠. 물론 이 원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보편적인 상식에 호소해서 누구나 이런 원리는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그에 따르면 내 주장이 허용된다라거나 내 주장이 도출된다라거나 또는 어떤 그 원리에 따르면 뭐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충돌한다거나 그러면 잘 확립된 원리와 어떤 주장이 충돌한다면 이 주장은 기각해야 된다, 뭐 포기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기존 견해가 보통 경험적 증거에서 뒷받침된다라고 얘기된다면 그 증거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비판이 돼요. 이게 누구 방식이에요? 파이어멘트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안적인 설명, 대안적인 가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견해가 그렇게 강력한 증거를 가진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기존 견해에 반하는 반례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반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점은 명백한 반례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럼 법이 틀린 겁니까? 법이 틀렸나요? 그렇진 않죠. 보통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법은 멀쩡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반하는 그 사례들은 법을 공격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 사례가 법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혹시 그 법 자체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애초에 비현실적인 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발례 하나 제시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례로부터 그 주장, 여러분이 반박하고자 하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 사례로부터 그 사례가 반박되는지를 만들어야 돼요. 법에 비유했지만 철학적인 견해들도 대충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규범적인 견해들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 사례를 근거로 그런 규범이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논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잘 만들어내면. 그리고 이런 발례 같은 유사 발례들을 찾아내려면은 뭘 잘해야 되냐면 기존 견해가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탐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판하겠다고 그냥 무작정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그 견해가 맞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지 또는 어떤 일들이 허용돼야 할지
또는 어떤 일들이 금지돼야 할지 이런 등등등을 정밀하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냥 쫙 앉아가지고 그게 맞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맞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등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탐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비판할 때 그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등등등의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고 조심할 게 뭐냐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1번, 2번, 3번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 주장이 뒷받침된다 라고 논문을 논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 번 이렇게 했으면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잘 썼나? 또 어떻게 검토하는 거냐? 내가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면 혹시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가능한 반론을 검토해 보는 거죠. 빈틈이 없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좋은 전략이 뭐냐면 내가 혹시 누구를 비판했다고 쳐요. 쿤을 비판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비판을 쿤이 수용할 만한지 쿤이라면 내 비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의 견해로 이제 전향을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대응하려고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쿤을 또는 상상의 파이어벤튼을 앞에 두고서 그 사람이라면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의 반론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 반론을 다시 한번 재반박하는 으로써 이제 논증을 마무리하는 거죠. 일종의 빈틈을 메꾸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빈틈이 안 메꿔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논증이 특정한 가정에 의존할 수 있죠. 전제 중에 어떤 전제는 내가 이 전제가 매우 필요한데 이 전제가 참이어야만 내 논증이 성립해요. 근데 그 전제가 참이라는 걸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내 논증을 그냥 포기할까요? 그러기보다는 그 전제를 일단 일종의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단 이 전제를 가정하고 나면 그런 가정을 전제하면 내 말이 맞다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논증의 힘은 약해질 수 있죠. 그 가정 하에서만 논증이 성립하는 거니까. 하지만 매우 솔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네? 자, 없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갑자기 이런 글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바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6월 17일까지라고 제가 마감일을 지정해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이 입장을 정하세요. 난 누구 마음에 드는지, 나는 쿤이 마음에 드는지, 파이어멘트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지 일단 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이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변화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틈틈이 계속 찾아보시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말보고서에 대한 공지를 마치겠고요. 이제 드디어 그 공간이란 무엇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는 특히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턴의 실체론입니다. 자, 뉴턴의 실체론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물체들 외에도 그것들을 담고 있는 절대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쑥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란 뭐냐?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그 물체들의 공간상에서 물체들이 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물체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그 운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루죠. 근데 도대체 그럼 물체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공간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뉴턴은 뭐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공간에 담겨 있는 거죠. 공간은 마치 뭐와 같아요? 그릇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이런 입장에 따르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물체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거기에 일단 물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그런 게 없다면 물체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릇과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물체들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실체로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체들을 다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남는 거죠. 진공, 절대 공간, 그게 딱 남는 겁니다. 물체들을 다 빼고 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남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물체를 지어내고 진공을 만들어도 세상에 아무것, 그거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남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둘이 싸움도 많이 했는데 사이가 좀 앙숙과 같은 그런 사이죠. 자, 근데 이 라이프니츠는 관계론을 주장했어요. 이 관계론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다양한 공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물체들이 존재할 뿐이지 공간이란 별도의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름에 불과해요. 물체들 사이의 관계들을 말할 때 이제 공간이란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 물체들 사이의 관계죠. 자, 요게 얘보다 위에 있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러고 나면 공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뿐이에요? 물체들 뿐인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얘기에 따르면 물체들을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체들이 다 사라지면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이름 붙인 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관계,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할 때만 쓰이는 어떤 이름에 불과한 거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 물체들만 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이프니츠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죠. 자, 이건 일종의 공간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고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입장이죠. 실체론과 관계론인데요. 이 질문은 순수한 철학적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전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 등의 어떤 물리학의 발전이 이 문제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문제는 일종의 이론 물리학과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게 순수한 과학적 질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험적 탐구만으로는 이 질문에 완전히 답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과 과학 사이에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공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둘러싼 이 논쟁은 과학과 철학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도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다룬 그 뉴턴이니 라이프니츠를 하는 사람들,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민하다 보면은 공간이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고민을 모든 과학자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매우 중요한, 과학을 할 때 그런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데 과학적인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이런 철학적인 사변이 다시 과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학과 철학 사이에 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서로라고 말할 일단 별개가 성립해야 되는데 서로 매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걸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관계론을 주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네모와 동그라미로 두 개의 물체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자, 요 세 개와 두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 네모도 동그라미도 다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고 동그라미도 살짝 이동해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린 제가 좌표축을 그려놨으니까, 오른쪽 세계는 왼쪽 세계랑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오른쪽 세계가 왼쪽 세계보다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으니까 다른 세계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진 세계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좌표축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좌표축을 지워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물체들 뿐이고, 그리고 물체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죠. 그러면 네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그라미가 오른쪽 위에 있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모가 왼쪽 아래에 있고, 심지어 사실은 방향조차도 다 이제 돌려도 알 수가 없죠. 두세 개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찰 가능한 차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물체들과 물체들 사이의 관계뿐이거든요. 물체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두세 개는 사실상 동일한 세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뭘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의 경험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죠. 절대 공간은. 요 사례에서는 그렇죠. 네모가 요 두 물체들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 관찰자까지 여기 끼워넣는다면, 관찰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세계는 관찰자가 또 여기 있으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관찰할 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변화를 줘볼게요. 이번에는 물체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보죠. 네모는 요 방향으로, 동그라미는 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이 네모랑 동그라미가 일단 오른쪽으로, 자, X축 방향으로 살짝 평행 이동을 한 상태에서 운동도 달라졌어요. 뭐냐면 네모는 아래로 움직이고 동그라미는 위쪽, 이렇게 이제 움직이네요. 근데도 그럼 운동도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절대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운동도 달라진 겁니다. 자, 앞에서 사고 실험 1에서는 두 세계에선 절대 위치가 다르죠.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주장에서 뭐예요? 절대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어떠한 관찰 가능한 차이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위치의 차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의미한 건 뭐뿐이에요? 물체들 사이의 상대 위치뿐이라는 거죠. 절대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번엔 뭘 준 거냐면 절대 운동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얘는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위로 움직이지만 얘는 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위쪽 사변으로 움직여요. 비스듬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어떻겠어요? 상대 운동은 어때요? 상대 운동으로 따지면 네모를 기준으로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세계 1에서도 그렇고 세계 2에서도 똑같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보면 네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세계 1도 마찬가지고요. 자, 절대 위치와 절대 운동을 달라지게 만들었지만 두 세계 사이에서는 상대 위치와 상대 운동이 똑같죠. 자, 상대 위치와 상대 운동이 똑같으면 두 세계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찰 가능한 차이도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뿐이에요? 상대 위치와 상대 운동뿐이에요. 우린 그것만 관찰할 수 있어요. 절대 위치와 절대 공간을 관찰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걸 가지고 뭔가 관찰 가능한 차이도 낳을 수가 없어요. 결국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리던던트예요. 불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이런 식의 얘기를 좋아하는데 뭐냐면요. 신은 매우 똑똑해요. 신이 매우 똑똑한 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우 똑똑한 신이라면 뭐하러 불필요한 존재를 세계에 끼워 넣겠느냐는 거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애를 뭐하러 끼워 넣겠어요. 절대 공간은 그런 존재죠. 이 두 개의 사고 실험을 보면 절대 공간이라고 한 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불필요해. 쓸데없어요. 그런 걸 똑똑한 신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똑똑한 신은 항상 필요한 것만 만들어요. 모든 것에 세계에 뭔가가 존재할 때는, 세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한 그런 얘기를 라이프니츠는 얘기하는데요. 그걸 충족 이유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 만들어내고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것만 존재하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절대 공간은 안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그리고 요 얘기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둘이 사실은 동일한 걸 만들어 산출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단순하다면 단순한 쪽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간이 있으나 절대 공간이 없으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관찰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둘 중에 절대 공간이 없는 쪽이 더 단순하죠. 불필요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쪽이 더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그쪽이 더 맞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니츠 얘기입니다. 신은 불필요한 존재를 구태여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 신은 똑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신의 어떤 그 지혜를 강조하는 바로 그 주지주의라고 해요. 주지주의. 반면에 이제 그 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쪽이 있거든요. 신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쪽은 또 라이프니츠랑 좀 약간 다른 입장인데요. 신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다. 그 전능 쪽을 강조하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전지를 강조하고요. 원래 보통 신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많이 얘기했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전지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사실은 뉴턴은 전능 쪽에 약간 방점을 찍은 편입니다. 그건 뭐 제가 나중에 소개드리겠고. 자, 그런데 아주 좋은 논변처럼 보이죠?
라이프니츠 논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뉴턴이 그에 대해서 아주 또 강력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양동이 논변이에요. 자, 보죠. 자, 양동이가 끈에 매달려 있어요. 자, 1단계에는 양동이도 정지해 있고 물도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수면도 평평한 상태겠죠. 자꾸 바깥에서 띵동띵동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자, 줄을 이제 꼬아놔요. 줄을 꼬아서 놓고 이제 1단계가 아직 줄을 꼬아놓은 상태에서 잡고 있어요. 그게 1단계예요. 다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럼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인 줄이 풀리면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겠죠. 자, 돌기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양동이는 회전하지만 물은 정지해 있겠죠. 처음에는 양동이의 운동이 물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는 수면이 아직 평평한 상태겠죠.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양동이의 운동이 물에게도 전달이 되죠. 마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양동이와 물이 함께 회전하면서 어떤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수면이 이렇게 오목해져요. 보통 우리 이제 원심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세탁기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런데 다 설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수면이 오목해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물이 회전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회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수면이 오목해진 거냐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지구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아니면 양동이에 대해서? 자, 양동이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자, 보세요. 3단계 보면 3단계는 지금 사실은 양동이에 대해서 회전하는 상태가 아니죠. 물은 양동이와 함께 돌고 있으니까 양동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물은 정지해 있어요. 따라서 3단계와 1단계는 양동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둘 다 물은 정지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왜 1단계에서는 수면이 평평한데 3단계에서는 수면이 오목한지 설명할 수가 없죠. 양동이는 지금 회전의 설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구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왜 그러죠? 지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구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동이를 가만히 두고서 지구가 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양동이가 가만히 있고 그 밑에는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동일한 현상이 관찰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죠. 지구가 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구가 어떻게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미스테리하죠. 결국 뉴턴의 답은 뭐냐? 수면이 오목해지는 이유는 물이 절대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이거예요. 자,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가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멈추면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앞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자동차가 멈추니까, 여기 사람이에요. 자동차고 같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럼 탁, 얘는 계속 가던 그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시스템이 버스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탁 쏠린 이유는 뭐예요? 버스가 멈췄기 때문이고 저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관성은 뭘까요? 뭐에 대해서 저는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공간에 대해서 계속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뭔가가 멈추거나 갑자기 움직이던 게 멈추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쏠리게 돼 있죠. 원심력도 마찬가지 효과죠. 물체가 회전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관성 때문에 접선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죠. 매 순간. 회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매 순간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상태를 딱 놔두면 원래는 접선 방향으로 계속 나가니까 옆으로 계속 퍼져나가겠죠. 바깥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하지만 막혀있죠. 양동이가. 따라서 바깥으로 계속 접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관성 효과인 거죠. 관성에 따른 그 효과인 거죠. 그리고 그건 그 관성이란 결국 뭐에 대해 정의된 거예요? 절대 공간에 대해서 정의된 거죠. 그래서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은 수면이 오목해지는 관성 효과를 산출한다. 반면에 다른 어떤 물체에 대한 회전도 그와 같은 효과를 산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성 효과는 다 다른 물체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뭐에 의존해요? 공간에 의존하는 거죠. 공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또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얘가 그러니까 뭐에 둘러싸인 그 버스 같은 애가 같이 공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겉면이 멈추면 안에 있는 애가 여전히 관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때리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마치 버스에 그 매달려 있는 그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그거라는 거죠. 관성 그리고 관성 역시 절대 공간에 있는 거죠. 이 관성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물체 운동이 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양동이의 운동이 변할 때 물이 있는 양동이 운동이 변할 때 회전은 물체의 운동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걸 일종의 가속 운동이라고 불러요. 물체 운동이 계속 변하고 있다. 속도가 줄어든다. 속도가 빨라진다.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게 다 가속 운동인데요. 절대 공간에 대한 모종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속도의 차이인 거죠. 1단계와 3단계는 바로 그런 거죠. 1단계는 절대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지만 3단계는 절대 공간에 대해서 계속 회전하고 있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차이가 뭘 낳고 있는 거죠? 하나는 수면이 평평하게 만들고 하나는 수면이 오목하게 만든 거죠. 결국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고 있는 거죠.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고 있죠. 그리고 이 차이는 무엇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절대 공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가 있죠. 절대 공간을 우리가 우리의 고려에서 빼버리면은 절대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지금 뉴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하고자 하는 논변이 뭐예요? 라이프니츠의 사고 실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라이프니츠 사고 실험을 인정하더라도 라이프니츠가 지금 뭘 고려 못했어요? 자, 절대 공간에 대한 절대 위치나 절대 공간에 대한 속도, 운동은 그 자체는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지 못해요. 그건 인정하더라도 사고 실험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도의 차이는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면이 오목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게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의 공격인 거죠. 그래서 뉴턴에 따르면 이걸 설명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사실은 뉴턴의 역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 관성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제1법칙이잖아요. 맞죠? 항상 물체는 정지에 있거나 얘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제1법칙이에요. 이때 사실은 이 말 자체에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고려가 필요한 거죠. 도대체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이 법칙은 말짱 아무 뜻도 없는 얘기예요. 자,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거든요. 이 관성의 법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성의 법칙은 다른 물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체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절대 공간인 거죠. 또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떤 특정한 방향, 그 방향으로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직선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직선 방향이 도대체 뭐예요? 절대 공간에 대한 직선 방향인 거죠. 만약에 절대 공간을 가정하지 않으면 직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두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두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물체만 존재한다면 이 물체가 지금 회전 이러고 있을 때 두 물체가 회전 중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어때요? 알 수가 없죠. 두 물체의 거리는 계속 똑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정지해 있는 거라도 것과 아무 차이가 없죠. 어때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물체가 얘로부터 얘로 간다고 해보죠. 자, 이 두 개가 회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두 물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서 다른 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공간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뉴턴은 다른 물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물체가 덩그러니 하나 존재할 때에도 직선 운동이라는 게 정의되죠. 직선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되려면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뉴턴의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해요? 뉴턴 역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간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 뉴턴 역학의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현상들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죠. 특히 관성 효과들 절대 공간 없으면 설명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버스가 멈출 때 여러분이 싹 쏠리는 현상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안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 누가 이기는 겁니까? 뉴턴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9세기에 이제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성 개념에 대해 뉴턴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마흐는 그 라이프니츠의 입장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라이프니츠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관성 개념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관성 개념은 원래 뉴턴에게는 공간에 대해 정의되어 있었죠. 하지만 마흐는 이거를 뜯어 고쳐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주의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 의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물체가 없다면 관성이 정의되지 않고 관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들은 다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가속적인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 효과라고 하는 것도 다른 물체들 때문에 다른 물체들 사이의 거리, 이런 양, 이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제 재해석하고 뉴턴의 제1법칙, 관성법칙을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죠. 물론 이거 바꾼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본 다음에 더 밀고 나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자, 이것만 정의된다고 관성효과 설명 안 됩니다. 아직은 설명 안 되는데요. 일단은 출발점으로서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모든 관성효과가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 의한 것이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걸 일관되게 끌고 나가면 무슨 일이 되냐면 앞서서 그 회전 중인 양동이
속에 물이 어떻게 됐죠? 원심력, 관성효과 때문에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렸죠. 그래서 올라갔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결국 이게 마흐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다른 물체들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물체들이 뭐가 있어요? 지구 또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천체들, 뭐 행성, 목성,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별들, 안드로메다 이런 등등 모든 천체들의 질량들 때문에 벌어지는 수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양동이가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 지구나 다른 천체들의 질량에 대한 상대적 회전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아직은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일단 그렇다고 쳐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회전 중인 양동이 속의 자기 보는 원심력은 절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 지구나 다른 천체들의 질량에 대한 상대적 회전에 의해 산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 수도 있다. 아직 그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원리를 제시해 보는 거죠. 이런 원리를 채택한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마흐의 원리에 따르면 물과 양동이가 정지하고 지구와 별들이 돌더라도 수면이 오목해져야 되는 거죠. 자,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가만히 있고 양동이가 도는 상황이나 양동이와 물이 가만히 있고 지구와 별이 바깥쪽에 돌거나 상대적인 상태로 보면 똑같은 거니까 상대 운동이 똑같다면 동일한 관찰 귀결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나 똑같은 거인 거죠. 결국 지구가 가만히 있고 바깥이 도는구나, 아니면 바깥이 가만히 있고 양동이가 도는구나, 동일한 거다. 그리고 동일하다면 진짜 동일하다면 관찰 귀결도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하지만 뉴턴의 고전역학은 그러한 귀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동이와 물이 가만히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돈다고 해서 물이 오목해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마흐의 얘기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마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럼 고전역학이 틀린 걸 수도 있죠. 자, 이런 귀결을 가지지 않는 고전역학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귀결을 가진 새로운 역학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흐의 원리를 일단 우리가 수용하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고전 역학과는 다른 새로운 역학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흐가 그거 만들었나요? 아니요,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흐는 못 만들었고요. 대신에 그와 비슷한 거를 시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흐의 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역학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그리고 이 마흐의 원리를 매우 비슷하게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가 있어요.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물체와 가속 중인 관찰자에 의해 경험되는 관성 효과는, 자, 이 관성 효과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냥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쏠리는 현상.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물체와 함께 가속 중인 관찰자. 자, 여기 이걸 버스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버스에 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갑자기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게 가속이죠. 속도가 다른 그런 관성 효과는, 그러니까 지금 관성 효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 효과는 다른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효과와 너무 비슷해서 국소적으로는 구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죠. 그러면 공이 어디 있나요? 공이 어디 있나? 자, 이걸 공이라고 할게요. 공이 이렇게 어때요?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자, 바로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 지구에 의한 중력의 영향으로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자유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는 포물선으로 낙하는 걸 볼 수 있죠.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게 로켓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집처럼. 근데 만약에 로켓이 우주상에서 위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 운동 중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가속 중인 로켓 내에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로켓 자체가 마치 버스처럼 가속 중이니까 갑자기 가속 중이니까 거기서는 이번엔 위쪽으로 가속 중이라면은 그때가 똑같이 될 거예요. 자, 로켓 내 관찰자 입장에서 B에서 관찰되는 관성 효과는 마치 아래 방향에 중력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효과와 관성 효과가 구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A에서든 B에서는 둘 다 우리는 뭘 관찰해요? 자유낙하를 관찰하는 거죠. 자유낙하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관성 효과고 어떤 건 중력 효과인지 따져 묻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럼 여기서 국소적이라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로켓 내 관찰자가 지금 로켓에 창문이 없어야 돼요. 창문이 없어야 돼요. 창문이 없으면 바깥을 볼 수 없다면 로켓 내 관찰자는 본인이 가만히 있는 건지 가만히 지구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우주 공간상에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 중인 건지 알 수 없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위로 가속 중인 로켓 내 관찰자 입장에서 마치 여기서 그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래 방향에 중력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방금 들었던 거죠. 잠시만요. 여기 마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자, 중력장이 있는 것처럼 자, 방금 전에 요거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개가 구분 안 되니까 관성 효과로 간주되는 게 중력 효과처럼 기술될 수도 있고 중력 효과처럼 보이는 게 관성 효과처럼 기술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국소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중력장을 통해서 이해하려면 중력장 자, 이 상황을 마치 아래 방향으로 중력장이 있는 것처럼 로켓 속에서 바깥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 아, 뭔가 중력장이 여기 형성돼 있구나. 아래 방향으로. 라고 제가 이해한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중력장이 형성된 건지 제가 가속 중인 건지 모르는 것 뿐이지만 사실 일단 중력장이 있는 것처럼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재 여기 중력장을 알아내야겠죠. 현재 여기 요 지점의 중력장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중력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중력장을 제가 임의로 쓸 수는 없어요. 중력장을 제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중력장은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하는 이 관성 효과가 어쩌면 다른 물체들에 의해서 형성된 관성 효과로 다른 물체들의 양과 분포에서 결정된 그 중력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물체들이 다 같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아래쪽으로 다 가속 운동 중이에요.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마치 아래 방향으로 중력장이 형성된 것처럼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 문제를 나왔던 그 양동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만히 있고 주변이 돌더라도 나에게 원심력이 형성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능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주변의 물체, 거대한 물체들이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중력장이 휘어요. 안쪽에. 휘어서 마치 바깥쪽 방향으로 중력이 형성된 것처럼. 그럼 뭐예요?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 물체가 회전하면 가운데 가만히 있는 양동이 속의 물이 바깥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공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 이게 회전한다고 바깥쪽으로 생기는 그 원심 효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 거대 물체가 얼마나 크냐, 양과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작정 우리가 가정한 그 크기가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효과가 실제 여러 가지 현상들에 필요한데 효과의 크기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원심력이라고 하면 엄청 크게 바깥으로 엄청 쏠려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물체가 회전한다고 해서 엄청 커다란 원심력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주의할 점이고요. 바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마흐의 원리와 등가 원리가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마흐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등가 원리에 기초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고안했어요. 사실 마흐의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분명한 동기였고 처음엔 정말로 자신이 마흐의 원리를 구현한 새로운 역학 이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물체를 제거하고 나면 중력장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냐? 아인슈타인이 원래 없애고자 했던 절대 공간이 남게 돼요. 물론 진짜 절대 공간 아니고 유사 절대 공간이 남아요. 뭐냐면 다 제거하면 평평한 중력장이 생기는 겁니다. 평평한 중력장. 그리고 거기에 물체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그 중력장이 휘어요. 그 부분마다. 휘어서 최종적인 중력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물체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평평해지는 것뿐이지 중력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른 물체가 없는 빈 공간에서의 가속운동 중인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서 직선으로 가속운동 중인 그런 로켓도 상상할 수가 있고요. 빈 공간에서 회전운동 중인 그런 물체도 상상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마흐의 원리에 따르면 그런 건 정의될 수가 없죠. 다른 물체가 없으면 가속운동 할 수 없죠. 가속운동이라는 게 정의될 수 없죠. 운동하는 거나 가만히 있거나 가속운동을 하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혼자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나 가만히 있나 똑같은 거죠. 다른 물체가 없으면.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런 모델을 다 허용합니다. 다른 물체가 없는 빈 공간에서 자신의 연료를 분사하면서 가속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마치 로켓 속에서는 물체가 자유낙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모형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를 다른 물체들에 의한 어떤 중력 효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로켓이 움직일 때 바깥에 있는 물체는 뭐가 없어요. 연료밖에 없죠. 연료를 분사했으니까. 근데 그 연료의 질량이랑 매우 조그맣고 양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거리도 뭐 엄청 멀지도 않고 바로 걔네들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중력장이 만들어진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물체 하나도 없으니까 평평한 중력장이 있고 거기서 회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만약에 탄성했다면 납작해지겠죠. 원심력을 받아서. 다 마치 절대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죠.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원리에 기초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완벽한 관계론이 아닌 거죠. 관계론에 따르면 물체가 사라지면 공간도 다 없어져야 되죠.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체가 다 없어져도
과거 공간에 했던 기능을 지금 중력장이 담당하는 거고 그 중력장이 남는 거죠. 중력장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초기 상태의 중력장이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분명히 관계론적 성격이 있어요. 과거 뉴턴의 이론에 비해서는 훨씬 관계론적 성격이 증가했죠. 어떤 점에서? 절대 공간에 대한 관성운동은 과거에 뭘 필요로 했어요? 절대 공간이 필요했죠. 관성을 정의하려면. 절대 공간이 꼭 필요했어요. 그렇죠? 관성운동을 정의하려면 절대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젠 그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관성운동은 다른 물질들에 의해 형성된 중력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운동을 바로 관성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와 관성운동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다른 물체들이 전혀 없으면 평평한 중력장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운동은 직선 운동이 되는 거죠. 관성운동. 근데 마치 만약에 다른 물체가 가까이 있어. 그러면 중력장이 찌그러졌어요. 공간이 찌그러져서 중력장이 형성됐어요. 중력장이 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가속운동을 하는 거죠. 자유낙하죠. 관성운동과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가 사실은 다 동일한 현상이고 다 뭐가 필요해? 다른 물체에 의한 중력장에 의존하는 거죠. 절대 공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관계론적 성격이 분명히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체론적 성격도 남아있어요. 뭐냐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별도의 존재인 중력장이 필요하거든요. 중력장이 남아요. 물질을 제거한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력장이 남아요. 그리고 뭔가 이 미스테리한 존재인 중력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걔가 물질과 상호작용해요. 별도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장을 공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과거 공간이 실체였다면 지금은 중력장이 실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체론인 거죠. 게다가 이 중력장은 물질의 양과 분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초기 중력장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마흐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죠. 오로지 순수히 관계론으로만 물질들 사이 관계론만 해명될 수가 없어요. 중력장 자체가 별도의 뭔가 독립적인 실체가 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론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의미에서 관계론을 얘기한다. 뭐냐면은 장은 인정해요. 중력장은 인정하는 거죠. 대신에 뭐가 필요 없어요? 절대 공간은 필요 없는 거죠. 시공간의 좌표도 불필요하고 절대 공간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물질과 장 두 개의 상호작용만 필요한 거죠.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어떤 시공간적인 좌표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물질과 장뿐이다 라는 점에서 관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절대 공간을 가정할 경우에는 구별 불가능한 두 개의 세계가 가능하고 그럼 절대 공간 같은 건 불필요하다라는 식의 논증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 펼치는 사람들은 이제 구멍논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퀴즈 내드릴 테니까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